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청소년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 시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었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분야와 관련돼서 다양한 또 우리 사회복지사가 진출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있었죠.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위기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만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청소년들 중에서도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 잘하고 있고, 또 부모님 밑에 있고, 또 안전한 체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위기 속에 있는 청소년들, 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와 개입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위기 속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발로 뛰는 청소년 복지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자, 우리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시스넷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많았어? 라고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죠. 위기 속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떤 청소년들인가요? 자,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안에 있으면은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학교 선생님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문제가 생겨도 하다못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선뜻 달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경찰서 같은데 이런데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이 가서 학교 선생님이 달려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겼다, 부모님 말고는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부모님으로부터 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방임 상태이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가출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위협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 여성 다 가리지 않고 어떤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한 또 우리 청소년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어떤 노동력 착취라든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청소년 특별 지원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 거고,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자, 우리가 다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청소년들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다문화에서 생각해 봐야 될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도 초혼이 있지만 재혼 가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미 베트남에서 이제 엄마가
베트남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베트남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가 우리 한국 남성하고 재혼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엄마는 그래서 이제 재혼한 한국 남성과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엄마는 자기가 어떤 뭐 미래적인 어떤 결혼을 선택해서 한국 오게 되지만 이때 이 아이는 뭐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혼자 살 수 없어서 당연히 또 재혼한 엄마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 이민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가리켜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다문화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잘 살아온 또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쨌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한국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잘 적응도 하고 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기 한국에서 이렇게 쭉 살아왔으면은 의사소통상에도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자, 거의 뭐 16, 17이 다 될 때까지 그 나라의 말을 쓰고 또 100% 그 나라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보니까 또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살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볼 거고요.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뭐 이렇게 여기는 말하자면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우리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활발하게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는 드림스타트 뭐 이런 거 정도는 아마 이름을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 중에도 청소년들 중에도 또 뭐 본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 위탁해서 보호가 되거나 아니면은 또 시설에 일시 보호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사업에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벌써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우리가 9가지나 훑어봤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매년 약 4에서 6만여 청소년들의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이라고요? 39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고 여러 사회적 기회가 박탈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또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요, 우리를 지원해주고 이런 다양한 그런 안전체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없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를 그러니까 그 직장 같은 데나 이런 거 직업을 구할 때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이런 거 꼭 물어보고 또 그런 걸 서류상에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중퇴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제 졸업을 해야지 그 학력을 졸업장을 받아야 그 최종 학력으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중퇴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취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설사 또 능력이 있어서 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급여, 뭐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과 이렇게 뭐 이런 걸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이러한 취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립 동기를 강화하고 기초적인 자립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두드림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4년 5월 28일 드디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의 학교 밖 청소년이 39만 명, 거의 40만 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래서 우리 2014년에 이 법률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 법률이 본격적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해서 실행이 된 것은 2015년도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자료는 2017년도 말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2017년 현재 전국에 202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가 지정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몇 군데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자, 다음 그럼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추진 내용을 한번 우리가 연도별로 쭉 볼게요. 자, 2007년도에 아까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가 2012년도 5년을 훅 건너뛰었어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아마 시공구에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학업 중단 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학업 복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예, 그 다음 2013년도에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마련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바로 두드림이죠. 두드림 해밀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두드림 해밀학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그만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청소년 해밀학교라고 해갖고 이런 청소년 상담보직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서 어쨌든 그 대안적인 그런 학업 교육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곤 했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54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015년도에 보시면은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게 이르렀고요. 그리고 전국 뭐 200개 정도에 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지정 설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꿈드림이 이제 지정 설치가 되었고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직업 훈련 기관 내일 이름 학교, 예전에 이제 취업사관학교라고 했었죠. 내일 이름 학교를 운영하게 이르릅니다. 자, 그럼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대상은 9세 이상, 그러니까 학교를 일단 들어갔었어야 되니까 9세 이상이고요. 24세 이하의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넓게 봤을 때는 우리가 뭐 13세에서 24세까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이제 그 나이를 최대한 고려해서 24세까지로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비스 대상 보시면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약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들, 자,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직 이제 학교를 그만두진 않지만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방이기 때문이죠. 다음이요. 자, 그럼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결된 청소년들은 각자의 요구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첫 번째, 학업형 청소년. 나는 학교는 그만뒀지만 학업은 계속하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겠죠.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습 동아리, 멘토링 서비스, 그 다음에 검정고시, 그리고 대학 입시 설명회 등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뭐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부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었지만은 막상 학교를 나오고 나니까 공부는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되게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직접 사회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 가장 많이 또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는 서비스는 바로 검정고시 서비스였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야 그걸 가지고 이제 취업 인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학업형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지원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직업형 청소년입니다. 나 이제 공부는 더 이상 안 할래. 하지만 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친구들에게는 직업 기술을 익히는 단계에서 직업 체험이나 그리고 다양한 진로 교육 활동 또는 뭐 직접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통해 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요. 또한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취업을 지원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가 말하자면 직업 탐색과 진로를 모색해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세 번째, 문화, 자립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자유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활동도 지원하고 해외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학교 가야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은 또 이런 문화활동, 여가생활도 즐길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이 친구들도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자기 자아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 찾는 거에도 또 가장 좋은 또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봉사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요. 네 번째로는요.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정말 안전한 케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받고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건강상에 또 문제는 없는지 건강검진 사업을 신규로 도입을 해서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 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에 학생으로서 생활하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신체 검사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몰라요. 막 신체 검사하는 거 자체가 귀찮기도 하고 또 몸무게 노출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별로 이렇게 이게 좋은 내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막상 학교 밖에 나오면은 내가 건강한지 만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 번도 체크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되게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아침 일찍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밤 늦게까지 막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늦은 밤에 자거나 낮과 밤이 바뀌어서 살면 되게 사람 몸이 축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 또한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자,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얘기했었죠? 이거는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정기검진을 실시를 했어요.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여성가족부에서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라고 그랬죠? 청소년들은. 자, 여기에서 신규로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건강검진을 도입해서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또한 무료로 지원하는 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은 다 우리 미래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학교 안에 다니는 청소년만 우리 미래의 일꾼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똑같이 우리 미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 가출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출 청소년들은 왜 가출할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으나 최근 들어서 가장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 가족 해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의 어떤 부부싸움이 장기화되거나 또 부부간의 어떤 이혼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가족 해체나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청소년 가출 문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가출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6개월 이상을 우리가 장기 가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기 가출과 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런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담하고 또는 교육 문화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 밖에 나와서도 집 밖에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숙식이겠죠. 자, 그런데 먹는 거는 어디 가서 아무 데라도 먹을 수도 있고 맥도날드는 24시간 하는데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잠자는 게 문제이고 또 잠을 잔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어떤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 돈도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이 또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왔을 때 또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시설인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 내에서의 어떤 학대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려서 피치 못해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보는 시선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들이 머물러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청소년 쉼터에 대해 발전된 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 보시면요. 자, 이게 90년대 이후에 생겼어요. 그래서 1992년에 최초의 청소년 쉼터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자, 그 다음 1998년도에 5개 광역시별로 청소년 쉼터가 설치 운영되었고요. 그리고 확대기입니다. 자, 1991년 청소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법이 그동안 쭉 없다가 2004년도에 좀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이제 제정이 됐고, 그다음 일시 쉼터인 그때 이제 드롭인 센터라는 것이 설치 운영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짧게 하는 걸로 안 되겠다, 부족하다 해서 2005년도에
중장기 쉼터가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또 정체성이라든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단순히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 직업 훈련이든 뭔가 좀 더 이 아이들이 새롭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 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고요. 2012년도에는 청소년 쉼터를 신고제로 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자, 2012년도에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전부 개정돼서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한 사항들을 이제 좀 정비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가출 청소년들을 지원한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보호뿐만이 아니라 상담, 자립 역량 강화, 고충 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의 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과 또는 사회, 피치 못할 경우 그냥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쉼터에서 활동 범위는요,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요.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 성도, 수련활동, 그리고 또한 가출 청소년들의 학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을 위해서 거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 관리 등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요.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기 발견하고요. 그래서 개입을 하고 또한 가정 및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 청소년 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도로 지원이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의 운영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 및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청소년 쉼터의 운영 지원 체계를 보시면요. 자, 먼저 보호의 종류는 생활보호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하는 거, 그 다음 임시보호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게 제일 크겠죠. 그 다음 의료 및 법률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폭력 가해자로부터 어떤 접근을 제한한다라든가 이런 서비스들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료나 또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굉장히 이 가출 청소년들이 나올 때까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겪고 있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불안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상담, 심리치료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회복귀, 자립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 대한 복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만약에 집으로 가기가 어렵다면 취업이라든가 또는 또 미래를 위한 상급학교 진학 등등등 또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청소년 쉼터의 종류 및 유형별 기능입니다. 우리가 아까 청소년 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은 1992년도에 설립된 서울 YMCA 쉼터입니다. 자, 그리고 2004년도에 가출 청소년들의 긴급 보호를 위해서 일시 보호시설인 일시쉼터 드롭인 센터를 서울,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했고요. 일단 큰 도시부터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이후 123개소가 전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서별 지지 및 심층 상담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쉼터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시 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짧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쉼터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는 53개소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 쉼터라고 해서 좀 더 길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임시 쉼터는 24시간 이내에 일시 보호하는 거고요. 최장 7일 이내에 연장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짧게 하는 거고요. 일반 청소년들인데 뭐 가정가입
내에서 어떤 불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학교에 훅 나왔는데 또 이렇게 갈 데가 없거나 뭐 돈도 없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이용 대상이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위기 개입 상담, 진로 지도, 먹거리 제공 이런 것들이 쉼터 제공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형이라고 해서 차량 같은 거 있죠. 우리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이동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습니다. 고정형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다니는 유동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단기 쉼터는 3개월 이내에서 단기 보호하는 건데요. 필요하다면 연장해서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죠.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가출 청소년이 대상이고요. 이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장기 쉼터는요, 말 그대로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중장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봤을 때 집에 가니까 가정 폭력이 이렇게 좀 있는 그런 가정이나 이런 데는 다시 이 친구들이 돌아갈 수 없겠죠. 이렇게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다양한 그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사는 거니까 주택가, 정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주택가에 이 서비스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비스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지향점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쉼터에선 자립 지원이 또 지향점, 목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위기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춰지지 아니해서 우리가 사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또 다른 어떤 제도나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현금으로 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과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에 따라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중 가구 소득 인정액의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 또 그리고 비행이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는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 특별 지원의 대상 및 사업 내용을 좀 보실까요? 선정 기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나이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 대상이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구 소득 인정액이 72% 이하인 자, 그다음에 뭐 생계비,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로 이렇게 선정 기준을 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요, 학업,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등 뭐 이 관련해서 월 10만원에서 연 3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의 어떤 그 지원 종류를 보시면요, 먼저 생활 지원이라 해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이 되겠죠.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건강 지원은요,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식주보다 비용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연 200만원 내외이고요. 또 이게 살짝 넘을 수도 있잖아요. 연간 220만원 한도 내에서 건강 지원하고 있고요. 학업 지원은 여기 이제 학업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수업료라고 해서 월 15만원 이내,
또 검정고시를 볼 때는 월 3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은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지원하는 것인데 월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상담 지원은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이런 것들도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도 연 25만 원, 이건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법률이라고 해서 아까 법률 지원이라고 해서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연간 35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뭐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이 아마 개별적으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위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특별 지원 서비스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어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배경 청소년이란 뭐냐면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일단은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서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9 내지 24세 청소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도 입국 자녀, 중도 입국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바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은요, 이주해 온 사람이 이제 외국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한 이탈 주민 많이 있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도 이제 상당수 많이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를 왔을 때 이 또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사는 분위기나 이런 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적응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가정의 이제 주민 청소년들을 봤었는데 한국 사회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가 중도 입국 자녀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 이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입국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목숨을 건 탈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안에서 정말 생존의 위험을 겪은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고 이제 한번 여기 나오면은 두 번 다시 글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심리 정서적 상흔, 즉 트라우마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는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두고 나면은 한국에 바로 이제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적응 이렇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하나원에 들어가서 사실은 정말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왔는지도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죠. 또 간첩 활동의 목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사하고 그리고 또 공산주의 국가 체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자본주의 국가 체계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우리는 뭘 흐르듯 살아와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또 이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원 교육생들 상당수가 입국 초기 적응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입국 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해서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재단, 즉 무지개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하고 또 통일부에서 하나원은 통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이 협력해서 비교 문화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하나원에 먼저 입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나원에서 이제 퇴소해요. 퇴소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라든가 관계 형성을 위한 동기와 놀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면 상담, 내방, 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 상담 및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2주 배경 청소년 현황을 볼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여기 4,734명이고요. 중도 입국이 8,031명. 그 다음에 다문화, 외국인 부모인 경우가 6,001명이 되겠고요. 또 외국인, 한국인 부모가 18만 3,181명입니다. 자, 근데 우리 다문화 외국인 부모가 있는 거 이거 봤었을 때는 우리가 다문화의 정의를 좀 다양하게 내려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만 또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 귀한 외국인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당연히 외국인 부모가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배경 청소년 지원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여러분들 아다시피. 자,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증가와 더불어서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해서 사회 부정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문화적 차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그로 인한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주 배경 청소년들과 또한 그냥 일반 청소년들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전부 개정해서 탈북 청소년 및 다문화 청소년 등 2주 배경 청소년들을 지원으로 하는 2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2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주 배경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정보 서비스라고 해갖고 2주 배경 청소년들의 정착, 교육, 취업, 진로, 생활 전반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학, 지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입국 초기 지원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지원 프로그램 무지개 잡 알아. 여기서 잡은 직업에 대한 잡이 되겠죠. 그래서 진로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입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 상담. 그래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이런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되게 이름을 잘 지었죠. 다톡. 그래서 2주 배경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이고요. 심리 치료비를 1인당 1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어떤 운영위원으로도 조금 있으면서 직접 이렇게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요,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있죠. 이런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취약계층 청소년들한테 활동, 복지, 보호,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성장과 또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교육비 절감 및 방과 후 비행 노출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보실게요. 사업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요, 그 취약계층의 기준이 있거든요. 또 그 기준에 맞는 가정의 자녀여야 돼요. 우선 선정 기준 순위가요. 그래서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 후 주로 이제 방과 후에 이거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 능력 배양, 체험활동, 급식,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 학습 지원 및 복지 보호를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자, 우선순위 지원 대상 보시면은 저소득층,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또 청소년 조선 다문화 장애가정, 3자녀 이상의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다자녀 가정도 포함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기타 지원 대상으로서 또 학교장이라든가 지역사회 추천사를 받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얘가 좀 부정이 있고 한데 이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걸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서를 보내는 경우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자, 시행 주체는요, 여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 시설 등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에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돌봄 청소년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내용 보실게요. 전문 체험 활동.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 통해서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체험 활동, 학습, 상담, 급식, 건강 지원, 기가 지원. 주로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 끝나면 늦은 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셔틀버스로 이렇게 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 교육, 캠프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 체험 내용에는요. 우리가 앉아서 수업 듣는 거 이런 거 제일 지루하시죠? 지금 온라인 강의처럼. 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술 체험 활동, 과학 체험, 요즘 드론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과학 체험 활동들이고요. 그 밖에도 직업 개방 활동이라고 해갖고 요즘 애들 보니까 백댄스, 방송 댄스에서 이렇게 백댄스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파티셰라든가 셰프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많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런 직업 개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봉사활동, 리더십 개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지원, 또 자기 개발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 활동 같은 걸 또 아주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지원이라고 있고 청소년 캠프 이렇게 특별 지원에서 청소년 캠프 이건 방학 때 하는 거겠죠. 그다음 부모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강연이나 그리고 또 연말에는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아이들이 이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회를 해요. 저도 이런 발표회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발표회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참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굉장히 애들의 자존감이 확 향상되는 모습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또 이 아이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고 아주 좋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생활 지원이 있겠고요. 그래서 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등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 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등의 이 시행 근거를 두고 이거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무부처가 여가부라고 그랬죠. 여가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단체 시설 중에서 이 안에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그 전용 공간을 따로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이제 중학생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주로 초등학생의 대상이잖아요.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요. 중학교 1, 2, 3학년들이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또 반드시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죠. 자, 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하신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먼저 영상부터 하나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우리 동네 방과 후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으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웁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들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계획합니다. 손길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행복 울타리 안에서 미소가 번집니다. 하고 싶은 것을 더 자유롭게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자유가 제일 좋아요. 자유. 기분 좋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올렸을 때 막 성공을 해요. 그러면 엄청 기쁘잖아요. 치어리딩 국가대표가 꿈이에요. 아이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선생님과 센터의 멘토링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학습도 지원합니다. 자기들 고민 토로하는 것도 많고 또 이제 진로 같은 거에 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런 거 도움 줄 수 있다는 거에 보람이 있습니다. 올고지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아이들. 센터의 정서 지원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너희들도 아주 소중한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이제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웃고 나면 굉장히 자부심이 있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음악 자체를 즐기고 재밌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음악이다. 저희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나 이제 다른 아동센터들한테도 조금 돈이 되고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며 미래에 대한 설렘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아나갑니다. 웃음과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채우고 함께 행복을 키워나가는 지역아동센터. 이곳에서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을 위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모두는 더불어 산다는 것에 대해 배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80년대 민간 공부방을 시작으로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이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 4,1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0만 8,578명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돌볼, 책임을 지고 돌볼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보다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가질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자긍심을 가진 만큼 다른 사람을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센터가 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 모든 아이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지역아동센터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말 센터장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사명감 없이는 일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아동센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생들 방과 후에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고, 또한 여기 이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끝나고 가는 시간에 밤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바래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요, 뭐 직원이 많아봐야 뭐 센터장,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직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장님이 맨날 끝나고 나면 밤마다 아이들 직접 집까지 다 일일이 데려다 준 서비스들도 하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요, 이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보시면 나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생, 그 언니, 오빠나 형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신문물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자신의 미래 진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좀 지역아동센터 뭐 이런 데에는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돼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아동센터는요, 정부에서 우리가 방임이 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서 지역아동센터, 옛날엔 봉국방이라고 했죠. 이걸 갖다가 이제 아동복지시설을 규정하고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신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자기 그냥 재산 출연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이용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먹고 자는 시설은 아니니까 이용시설이고요. 18세 미만 이용할 수 있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한테 보호, 교육, 또한 건전한 뭐 놀이, 오락 이런 것들 제공하고요. 특히 또 보호자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또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래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까 보호 이런 것들 하고 있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했는데요. 근거는 아동복지법과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요. 대상은 지역사회에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인데요.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학교를 늦게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원 내용 보시면요, 아동보호, 교육, 그 다음에 정서적인 지원, 중요한 건 여기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급식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저녁 시간에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지역사회 아동에 대해서 사전 예방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 체험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특징 보시면요, 소규모 가정 형태의 이용시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설 같은 경우에 애들이 더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고,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소규모 가정적인 형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요. 아까 우리 그 영상에도 나오죠. 또 하나의 가족, 굉장히 가족적인 느낌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 아동,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동과 가족의 욕구 파악 및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일일 동안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또 취약계층에 또 이 지역아동센터 이용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대상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경우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교육도 이루어지고 복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가 실시되는 곳이고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보장 활동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계층이나 아동들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빈곤위기 아동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라든가 정책 반영 활동 등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 계속 볼게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은요, 기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프로그램은요, 일단은 보호가 제일 중요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그 다음 지역사회 영역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것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급식이라고 그랬죠. 아이들한테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거,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안전 지도가 있겠고요. 교육 프로그램은요,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이제 밤에 아이들이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학습 지도, 또 학교생활 관리, 알림장 같은 것도 봐주시고요.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기초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대학생 봉사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 지원으로 해서 공연, 관람, 견학 캠프, 부모님들이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지원해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정서 지원이라고 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과 부모 상담을 통해서 아동 정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지역사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자,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을 보시면요. 아까 일상생활관리,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 반복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위생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정지도, 그리고 안전기과지도라고 해서 집에 바래다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대 안전의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실종, 유괴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그 다음에 재난대비, 성폭력 예방 등등의 어떤 안전적인 영역도 하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적인 부분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학습에 대해서 숙제지도, 또 아까 알림장 봐준다고 그랬죠. 학교생활 관리도 하고 있고, 교과학습지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 수준에 맞게끔 개별적인 지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준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겠고, 특히 학습적인 능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특기 적성으로 해서 예체능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인성 사회성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동아리 활동과 자치회의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으로 해서 공연, 연극, 관람 이렇게 외부 활동 나가는 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산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캠프나 여행 진짜 이런 걸 제일 좋아하고요. 또한 뭐 이런 참여 활동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서 지원으로 상담과 가족 지원이 있고, 또 지역사회 관련된 것으로서 뭐 홍보라 이렇게 기관 홍보에 대한 거라든가 뭐 인적 연계 이런 사업들이 다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돌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개발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런 사회복지의 정말 고유의 역할이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되는데 굉장히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어떠한 길을 밟아왔는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우리가 정부 재정 일자리 지원사변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까 학습적인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다 만능이 될 수가 없고, 또 거기 있는 사회복지사가 다 만능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동복지교사를 이렇게 정부에서 한마디로 돈을 제공하는 교사들을 파견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총 3,500명의 아동복지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파견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고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과 질 제고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교사는요, 일단 아동 지도도 하고요. 또한 기초 영어, 그리고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의 추진 경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04년도에 공부방을 갖다가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이제 아동복지시설을 법제에서 만들었고요. 시설이 조금해서 그런지 굉장히 되게 많이 있죠. 자, 895개소의 시설이 2004년도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5년도는 몇 개예요? 정부 지원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그냥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하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던 거에서 또 이제 굉장히 1709개소로 확 시설이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급속하게 양쪽으로 증가가 됐죠. 자, 그럼 2006년도에는 이제 조사, 연구사업, 교육사업, 정보 제공사업 등 종합적인 운영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7년도에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교사들을 좀 파견을 했고요. 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기도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곳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보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범평가 사업을 2008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9년도부터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진행해서 좀 잘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은 또 몰라서 뭔가를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2011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평가 우수 시설에는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잘하고 있는 곳에다가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격려하는 의미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2014년도에는 또 지역아동센터 1기 시설평가를 이제 2012년도부터 저희들 12, 13, 14년도 시설평가를 완료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뭐 실태조사를 뭐 이렇게 했고 등등등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체계라고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영상부터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수 폼이에요. 오늘은 드림스타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모든 아동은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권리가 있어요.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 복지 사업이랍니다. 드림스타트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거야?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 12세 아동과 가족들 중 국민 기초수급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도 포함되고 응, 맞아.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 및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기초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양육 환경 및 아동 발달 상태를 파악한 후 사례 회의를 통해 사례 관리 대상자로 선정, 대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아동과 가족들에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 및 가족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지원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종결 여부를 협의, 결정하고 사후 관리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대상자인데 이 혜택을 받고 계시지 못하거나 주변에 드림스타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김포시 드림스타트로 연락주세요. 꼭 연락주세요. 자,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 실제 시행하고 있는 이제 김포시를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그러죠. 이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를 하고 또 부모에게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지도라든가 직업 훈련, 고용 촉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양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희망 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름이 다 2008년도 이후에는 드림 스타트로 사업명을 바뀌어서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죠. 자, 지원 대상은요,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대상이 되겠고요. 복지 욕구 조사 및 양육 환경, 아동 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12세가 넘는다 할지라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 물론 포함이 되고요. 자, 드림 스타트 수행 체계를 볼까요? 먼저 신체의 건강, 그 다음에 인지, 언어, 또 정서, 행동, 또 부모, 가족 이렇게 되게 종합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드림 스타트 사업의 어떤 사례 관리를 볼까요? 자,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이 중요한 거는요, 이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분야에는 우리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도 앞으로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진출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합적 사례 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또한 전달 체계의 통합을 같이 이제 포함하는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이 취약계층의 아동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체계적,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통합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총 3개 영역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분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달체계도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게 분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드림 스타트가 하나의 사례가 종합적인 총괄 매니저, 즉 사례 관리자가 되어서요.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으로써 민간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아동 통합 서비스 전문 요원, 보건, 복지, 보육 전문가와 또 여기에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요,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서 제공하는 어떤 수혜적 복지 개념, 이거는 지향하고요. 아동이라든가 가정의 상태에 따라서 개별 맞춤형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는 거고요. 자, 드림 스타트의 사례 관리 특성을 보시면 먼저 문제가 심각한지에 사후 관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의미가 더 낫겠죠. 그래서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적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통합적 사례 관리라고 해서 아까 3가지 영역이 있었죠.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이렇게 서비스를 3대 영역으로 해서 통합하고 있고, 우리가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개별 실천, 집단 실천, 가족 실천, 지역사회 실천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과 공공의 전달 체계를 또 통합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사례 관리라고 해갖고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아동이나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째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 사업인데요.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가정 내 보호를 하는 것으로서 이 위탁해서 아이를 돌보는 이 가정에게는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위탁받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요, 말 그대로 보호를 필요하는 아동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시설보다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형 에서 이렇게 주택 같은 데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이제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그 다음 소년 소녀 가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우선 선정으로 지정을 해서 생계, 의료, 보호 및 교육 보호를 받고 있고요. 입양이죠. 이건 입양 특례법이라는 것을 이제 개정해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부터 보시면요. 여기 요보 아동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은 이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 보강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아동 양육을 필요해서 생활복지사 상담지도, 임상심리 상담원, 사무원, 영양사 등 배치 기준도 강화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아동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러한 요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 지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아동의 자립의지, 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퇴소 후에도 이제 실질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 위탁 지원인데요. 자, 아까는 시설보호였다면 이제는 어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양육보조금 월 15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위탁이 종결될 경우에는 또 이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지원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학 진학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위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주거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해서 또 이런 일반 주택 전세자금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지원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 원의 과세 공제 혜택을 위탁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소년소녀 가정 아동 보호인데요. 부모의 사망, 질병 또는 가정의 결함으로 인해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을 우리가 소년소녀 가정으로 지정을 해서요. 여기서는 이제 양육 보조금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에서 7인으로 된 가구를 구성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1997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해왔고, 우리 그룹홈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관자로 선정을 해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퇴소 시에는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4년 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우리 이제 이른바 그룹홈이라고 짧게 부르는데요. 그룹홈도 추가가 되었고요. 다음 이제 입양입니다.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이렇게 권리 주체로 인식이 됐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입양을 통해서 학대를 당하거나 파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양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화 옛날에 최진실이 나왔던 옛날 영화인데요.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을 보면은 이제 외국에 해외 입양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얼마든지 인터넷에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양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가장 좋은 아동이 원가정에 원래 가정에 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 숙려제를 도입해서요, 미혼모 등이 출산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야 입양을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출산 직후에는 굉장히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몸도 추스리면서 생각을 해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 허가제 도입을 통해서 입양 아들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또 좀 나쁜 사람이 있어서 또 이렇게 아이들 양육에 대한 어떤 비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않는 이런 부모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이 자격심사 과정이 굉장히 제일 까다롭다는 얘기 아마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된 경우에는 친가족 찾기 등을 통해서 본인의 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 정보 공개 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이제 부모를 찾기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뭐 이런 권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입양 제도도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아동 출생 후 일주일이 지나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입양 숙려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입양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양부모 자격 심사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입양하기 전에 기관으로부터 정말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범죄, 알코올, 뭐 학대, 폭력, 성폭력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양부모 자격이 될 수 없도록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제 해외 같은 경우보다도 국내 입양을 보다 많이 활성화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해외 입양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입양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는 공개적으로 입양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신혜라 씨도 그랬고 윤석하 씨도 그랬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입양을 보다 활성화 많이 시켰죠. 자 그래서 국내 입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2007년도부터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국내 입양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혜택들을 줘야 되겠죠. 그 가정에. 그래서 입양 절차 추진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요. 16세 미만의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장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양육 부조금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죠.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중증장애 아동은 이제 월 62만 7원, 62만 7천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 장애 아동 의료비도 굉장히 더 지원을 늘렸고, 또 입양 양육 수당도 조금 더 늘렸고, 또 심리치료 지원 비용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가정 입양 지원제도 현황을 보시면요. 지원액이 아까 이제 얘기에 나왔던 것들을 간단히 표로 정리한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아동급식 지원인데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충 등 가족 기능 결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식 아동의 누락 방지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 급식 결정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방학 2009년도에는 이제 방학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방학 중 급식 지원 대상자를 조사해서 또 선정하는 이 주체에 담임교사가 아무래도 아동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 지원 대상자 조사 선정 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나 그 낙인, 스티그마 방지에 대해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아동급식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 실정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 급식소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인근의 일반 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시락 업체를 통해서 뭐 이런 도시락 배달이 불가하고 또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식 지원이라든가 식품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통해서 또 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 지금 이 시간에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봉사든 후원이든 다양한 형태로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 그 시기를 잘 넘기면 또 훌륭한 어린이 돼서 또 이 친구들이
또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이렇게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